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과 또 하락하는 요인을 다양하게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향후 과연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상승했던 집값의 버블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4일 기준입니다. 전국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말이죠, 강북지역의 14개구는 2월 4주차에 0.05%가 상승을 했는데요. 주로 소형이라든가 그리고 저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 강남 11개구는 어떻게 됐나? 마이너스 0.02%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는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6주째 하락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재건축 및 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자, 그렇다면 인천과 경기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과 경기 지역의 상승 이유는요, 당연히 교통 호재입니다. 또 신규 분양 기대감과 생활 인프라가 생기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5대 광역시도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상승폭이 적고 가격대가 낮은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당연히 기준금리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1.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계속이 지속이 된다면 5월 28일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0%로 인하시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긴축 통화 정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1.25%가 마지노선인데 워낙 경기가 지금 침체되다 보니까 아마도 1.00%까지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말이죠,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국책사업 하다 보니까 토지 수용하게 되니까 보상금이 뭐 엄청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자금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일부 언론입니다. 일부 언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언론과 그리고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 부동산 분위기를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건설업체들이 말이죠, 부동산 대대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말이죠, 항상 지금이 부동산 적기다 말이죠. 소액 투자로 해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자꾸 띄우다 보니까 그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또 현실적으로 말이죠, 입주 물량이 감소로 인해서 사실은 매매 가격과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심리전이 강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면 다 올라가는 거 원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승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시 거래는 안 되더라도 호가가 형성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가격이 어떤 한 건이 거래가 높게 올라가면 말이죠, 그게 매매가가 형성됐다고 말이죠. 가격이 상승되고, 또 지금은 이제 집값 담합을 할 수 없지만 종전에 얼마나 지역에서 아파트 단합을 했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가격이 상승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값 하락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자, 3월이죠. 지금 3월인데 3월부터 말이죠, 실거래가 신고시에 자금 출처 소명도 전국적으로 6억 원 이상 주택거래에 대해서 의무화가 되는데요. 실거래 신고시 말이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 조정 대상 지역은 3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즉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주택거래가 대응반의 타깃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 규정이 강화되는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는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자금 조달 시 구체적인 출처를 밝혀야 하고요. 현금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할 경우도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통장에 은행에 예금 잔고가 얼마가 있다. 또 주식을 팔고 사가지고 주택을 샀으면 주식거래 내역서라든가, 또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라든가, 또 부동산 매매를 했으면 매매 계약서라든가, 또 임대차를 했으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반드시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또 자금 조달 계획서가 여러분들이 제출되게 되면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서 역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3월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거래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는 미국이지만 중국은 세계 경제의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태 악화로 말이죠. 제조업이라든가 반매업이라든가 여행업 그리고 운송업 등 전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력 구조조정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바로 실업 사태가 양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역시 수출이 감소되고 있고 수출 감소는 물론 내수 부진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로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계부채가 1600조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버티지만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최악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차라리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인상시켜서 말이죠. 전방위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경제가 회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지난 2019년도에 주택을 임대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뭐 소득 감소가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201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말이죠. 원리금 상환 부담에 크나큰 타격이 우려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추후 개인 파산자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도 문제지만 중소기업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말이죠. 경기 전반, 즉 업황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소기업들 내수 판매가 줄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줄고 있고, 그러니까 당기 수익이 주니까 세금도 많이 안 거치겠죠.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지금 자금 사정도 악화되고 특히 고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경영자들의 애로사항은 말이죠. 대부분 내수 부진입니다.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내수 부진이고,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작용되고 있고, 그리고 판매 대금, 매출 대금이 회수가 부진으로 인해서 말이죠. 또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심지어 매출 채권이 회수 울렁 상태인 대손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정부의 강력한 그런 정부 규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 정책 강화로 인해서 말이죠. 앞으로 보유세라든가 거래세 부담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해마다 지금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가중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막 폭탄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15 선거가 이제 한 4, 50일 남았는데요. 이런 총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혼선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가계부채는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2, 3년 뒤에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충격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이죠. 저출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생산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생산 가능 인구가 50만 명이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얼마나 청년 실업 구조가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년 실업 문제 등이 말이죠. 악화 일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이 고조된다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크나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020년 지금 이제 3월인데요. 2020년도는 크게 부동산이 급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락은 하락이지만 서서히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보합을 유지하는 지역도 있고 상승 지역도 있고 하락 지역도 있고 또 상승폭이 확대되는 지역도 있고 하락폭이 확대되는 지역도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폭락한다면 한국 경제의 시스템 붕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완화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폭락은 없다는 것이지요.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크면 안 되겠지만 서서히 하락하는 것도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살아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득은 적은데요.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집값만 상승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래서 지금 1600조가 넘었는데 만약에 집값이 계속 상승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2000조가 넘어간다면 그 뒤에 오는 후유증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시한폭탄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한번 보실까요? 일본 도쿄에 말이죠. 주택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1993년도 6월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27년 전입니다. 그때가 190.67을 찍었습니다. 190.67을 찍고 말이죠. 그리고 계속 가격이 떨어졌는데 지난 2019년 12월에 4분기에 102.58로 27년째 사실은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재 부동산 관련된 사업자들 그리고 투기 전문 스타 강사들 그리고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5, 6년 동안 얼마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메뚜기 떼들이 말이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말이죠. 부동산 시장을 흐트러 놨습니다. 이게 바로 비정상적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두 달 사이에 뭐 1억씩 2억씩 올라가는 게. 지금 말이죠. 집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품은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은 안정화되어야 됩니다. 계속 집값이 오른다면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날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주거비와 상가, 임대료 가격 하락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와 장기화로 점점 더 어려워질 때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서로 상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